안녕하세요. 형님 놀이터 노피디입니다. 오늘은 로그북을 제작하신 복진호 감독님 모시고 진행은 노승환 군이 오늘 감독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네. 로그북 영화 언제부터예요? 11월 24일 날 전국 극장 개봉입니다. 이게 얼마 동안 준비하신 거죠? 7년입니다. 7년. 7년. 로그북 영화. 사실 그 영화에 제가 프로듀싱을 함께한 영화여서 영화가 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돼야 되는데. 로그북 치세요. 로그북.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아까 저 강 선생님이 살고 지금 싶어요. 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예. 딱 3년 만에 이 여기를 이곳을 다시 오네. 이거는 그냥 다이빙 로그예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면 절대 안 써요. 그 사고 나기 딱 몇 달 전에 그 바다에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 바다는 정말 힘든 바다거든요. 산으로 치면 히말라야 히말라야. 구석구석 잘 살펴라. 옷을 갈아입을 때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요번에 무너지지 않고 무사히 올라올 수 있을까? 되게 일이 힘들다 뭐 잠수병 이런 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정성껏 진짜 손끝 하나 안 다치게 훼손 안 되게 수중 수색을 전담한 민간 잠수업체가 교체됐습니다. 민간 여기 잠수하들은 못 믿는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지쳐가고. 수중 제호기 잠수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에 해던 사람들을 다 보낼 필요는 없었지. 제호기는 오늘 검증 잠수조차 하지 못했고 저기 들어가면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인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11명 남았을 때야, 그때. 다 올라왔습니다. 뭐가 만져지길래 그거 보니까는 그 친구더라고요. 와, 내가 잡다. 어떤 분인가를 우리 편히 이렇게 안고 왔을 때 다시 수색을 좀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동료들이 같이 간다면은 해보고는 싶어요. 이제 세월호 가족분들이 지인이 됐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가는 거죠.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본인 소개. 원래 프리랜서 PD이고 프리랜서 영상 제작자 기회가 돼서 로그북이라는 그 장편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이제 데뷔를 한 늙은 신인 복진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영상일이 70%라면 한 30%는 또 제가 환경운동 영상을 같이 해요. 환경단체에서. 그래서 예전엔 반반이었는데 요즘은 영상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서 환경운동도 같이 한 영상 PD와 환경운동 환경운동.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시거나 영상으로 찍으시거나 하는 것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 스토리가 있으실지. 환경운동의 영상일은 항상 이슈가 있는 현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슈 현장에 있는 것을 전국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해외는 물론 그런 데를 많이 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이슈, 왜냐하면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또 연대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노동, 인권 이런 단체들이랑 같이 연대 사업도 해서 항상 이슈가 있는 데에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 이제 세월호 참사 사건 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셀비지 하는 다이버 분들을 처음에 접하시게 된 건 어떤 계기가? 제가 세월호 첫 뉴스를 본 거는 그때 해외 출장 인도 국립공원에서 호랭이를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메인 그 인터넷도 잘 안 터지는 곳에서 잠깐 떴을 때 봤을 때
선박 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위성 텔레비전에서 나왔을 거야. 인도 그 방송. 그리고 다 구출했다. 오, 그럼 다행이다. 그리고 배가 기울어졌으니까. 배가 기울어진 사이에서 사람들을 다 구출했구나. 나도 안심했죠. 근데 불과 한 2시간 만에 속보로 전원 실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도 사태가 파악이 됐을 텐데 실종 아니면 구조거든요. 실종, 구조. 실종됐다라는 건 뭔가 굉장히 그때부터 불길한 거야. 대신에 한편으로는 실종됐다라는 게 서로 현장과 그 지휘부 라인에서 서로 혼선이 있어서 그 다 구조했는데 사람들이 다 구조했는데 어디서 연락이 있고 흩어져 있어서 취합이 안 됐거나는 뭐 마지막 희망을 가졌었어요. 제발 그렇게 되라. 근데 그 희망마저 무너지고 몇 시간 지나서 실종이면 배에 있는 채로 구조를 못하고 배가 가라앉았구나라고 했을 때부터 인도에 있었는데도 어디에 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참사의 그 고통과 그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었죠. 한국에 오고 나서 그래서 저기 이제 계속해서 그 현장 소식은 뜨문뜨문 이제 접했는데 4월 말쯤에 제가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4월 20 며칠쯤에 한국에 왔는데 아직도 이제 세월호 구조 수색 현장에서 우왕좌왕하고 틀이 안 잡혀 있고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언론이 내려갔거든요. 그럼 저희들도 가끔 그런 현장이 있으면 그걸 기록하고 거기서 취재를 하고 무엇을 뭐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달려가는 사람들도. 근데 너무 많은 언론들이 거기에 내려가 있을 걸 생각을 하고 내려갈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들 모두 이렇게 내려갈 생각을 안 했는데 너무나 현장에서 나오는 소식들이 부정적인 소식이고 뭐 오보적이고 또 그 보도로 인해서 혼란만 겪어니까 우리 독립 PD 몇 명이서 현장을 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자. 그래서 저도 그 위에 자원을 하게 돼가지고 그때 프리랜서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있었고 내가 지원을 해서 단지 얼마만큼이라도 기여를 하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갖게 된 거고 1시간 반 정도 배를 타고 가야 그 구조 수색 현장이 있거든요. 네. 그 바지선에는 아무도 못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이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인들한테 그런 상황이나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다음에 그때 상황이나 전문 다이버들한테 너 같으면 그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판단하냐고 물어보는 과정에서 저를 아는 그분이 바지선에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겠냐라고 해서 들어가겠다 하고 그럼 자기가 주선을 한번 해보겠다. 왜냐 그 사람은 하도 욕을 먹고 있고 바지선에서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바지선에서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제안을 해서 서로의 그 신뢰가 쌓인 상태에서 한참 후 5월 10일쯤에 들어가게 됐죠. 바지선에서. 그래서 바지선을 기록하고 그때 잠수사들을 만나게 된 거고. 이제 처음에 가실 때부터 이걸로 영화를 만들어 가야겠다고 생각은 하시지는 않았을 텐데.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에 딱 갔을 때는 하루나 이틀 정도만 바지선에서 정말 어떤 장비로 잠수사들이 어떻게 다이빙을 하고 바지선에서 어떤 장비가 있고 시스템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잘 모르니까 그리고 막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뭐 촬영을 해놓으면 나중에 전문가들이 보고 또 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종사자들이 봤을 때 저렇게 하는 게 맞았다. 저런 장비를 쓰는 게 맞았다. 그런 뜻에서 순수하게 그리고 물때라든지 뭐 이런 거 물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 정도만 촬영을 하겠다고 들어간 거였었거든요. 그리고 이 기록은 우리가 진짜 전문가들 내지는 가족들 내지는 어느 누군가 아니면 언론이 필요하면 우리는 제공할 목적으로. 근데 첫날 들어가서 딱 볼 때 잠수사들이 일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저한테 강렬했거든요. 그리고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인상은 좀 다들 잠수사들이 좀 바다에서 일하고 해서 인상은 별로 험악했죠 다들. 근데 굉장히 잘 헌신적으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왜 욕을 먹지? 이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느껴지거든요. 저도. 그리고 잠수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황이나 그런 사람을 일을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를 그래도 대충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설득을 좀 했죠. 좀 오래 기록을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냐 했더니 거기서도 조금 고민을 하더니 좋다 그럼 기록을 하라라고 해서 그 빠지선의 승선을 허락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장기간 이제 이렇게 어떤 강한 인상을 받고 영화로 만들어봐야겠다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딱 영화로 하겠다 했을 때에 기획하신 의도는 뭐였을까요? 정말 그 참혹한 현장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여건을 극복하고 어떤 상황을 극복하고 나름대로 치열하게 일하는 그 모습도 한편으로 남겨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 위에 바지선에는 나밖에 없었거든요. 나밖에 없으니까 누군가 유일한 그 기록자로서 이거는 세상에 공개를 해야 되겠다. 나중에라도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알릴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예. 바깥에서 일들은 많은 또 다른 사람들이 기록이나 이런 거로 남기고 있고 있었지만 그 당시 그 빠지선에서는 오로지 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빠지선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기서 본 거를 영화로든 방송 프로그램으로든 제작을 해서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죠. 되게 특수한 세월호라는 사건이었고 또 그 안에서도 다이버라는 영역이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촬영을 하는 과정이 어떨지 이게 보통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빠지선에서 촬영하는 과정이 어떤 형태였는지 기록자로서 소명과 능력을 다 발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 현장은 구조수색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절대 구조수색이 불편하면 안 된다. 촬영이란 요소 때문에 잠수자들의 심리라든지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그 환경에서 영향을 주면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건 기록자로서 촬영을 해놓으면 좋은 장면, 좋은 상황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찍기가 불편하거나 이러면은 좀 과감하게, 그래서 빠지선에서 같이 오랜 시간이 있었지만 촬영을 1시간보다 안 한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그냥 같이 있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지켜보는 거. 그래서 구조수색이 시작이 되면 정말 저는 카메라를 바짝 대고 뭐 하는 것보다도 정말 오히려 잠수사들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해 다니면서 뭐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두면서 그렇게 촬영을 했는데 나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라도 그 현장에 가면, 왜냐면 그 상황이 잠수사들도 목숨을 걸고 바다에 들어가는 거고 또 배 밑에서 희생자들을 수습해야 되는 굉장히 그 참혹하면서도 신중하면서도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조심하고 누구든지 그렇게 모든 언론이 이제 내려와서 취재를 하려고 했고 또 기록을 남기고자라는 그런 의도로 왔지만 거기 계신 유가족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현장에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지 않고 그냥 막 찍어대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고 또 그런 게 어떤 문제였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프리랜서 PD들이 내려가서 우리만이라도 정확하게 그 왜곡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기록하자라는 게 시작이 된 건데, 기자들이 초창기에는 며칠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세우는 것도 가족들 앞에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너무 거칠고 부셔지고 대신에 기자들도 그 상황이 현장에서 본 기자들은 알거든요. 현장에서 보면 그 상황에는 어떤 기자들은 막 찍으면서 울고 그 중간에 바리케이트 친 경찰들도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상황이면. 그런 상황에서 현장 기자들이 초기에는 절제를 못했지만 후기에는 촬영할 때의 허가라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나중에는 조심하는 그런 것도 흔적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뭔가 특종, 단독 보도를 생산해내려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검증 안 된 사람들의 그 인터뷰를 자기 언론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보도를 내보내서 굉장히 혼선을 주기도 하고 그런 사태가 많이 벌어져서 세월호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조사하고 사건을 정확하게 복귀하는 데서 우리는 실패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수습하는 과정도 오히려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오래 걸리고 힘들었지 않았나. 인양하고 뭐 하는 거에서. 다이버들이 물 밑에 가라앉은 배에 잠수를 해서 들어가서 사람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다이버들이 셀비 작업하는 거는 어떤 다른 긴급 구조랑 다르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거에서 오는 힘든 점이 뭐가 있을지. 원래 작은 어선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수색이라든지 인양이라든지 쉬워서 금방 그 현장이 수습된 건데 대형 참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그리고 매뉴얼이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방침이 우왕좌왕하고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고 추진되지 못했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큰 배를 인양을 해서 배 안에 있는 희생자를 수습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대부분의 희생자가 학생이었고 한국인의 어떤 특유의 어떤 또 정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희생자일지라도 빨리 수습을 해서 사회적인 어떤 장애라든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그 중요하고 해야 될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공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그런 판단을 주저하는 와중에서도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잠수 기술, 그 진짜 어떻게 보면 그 힘들면서도 그 단순한 물에 들어가서 장비를 해서 희생자를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그 시간 안에 그 11명의 미수습자를 남겨놓고 희생자를 그 배에서 수습했다라는 거는 큰 일을, 대단한 일을 한 거거든요, 그거는. 잠수부 분들도 그런 과정에서 신체적, 뭐 정신적 이런 고통이 있었을 거고 트라우마도 있었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사람들이 잘 모를 거고 어쩌면 외면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고통이 어떠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지. 영화를 통해서 그 트라우마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트라우마를 겪는 걸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해줘요. 단지 그런 사실관계,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자기 눈에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 실제 2014년부터 기록되어 온 그들의 삶을 보고 편집된 그 100분 분량 안에서 사람들이 보면 진정성을 알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감을 해주시거든요. 분명하게 그 참사를 바라봤던 국민들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그 고통, 그때 참사를 겪었던 그 국민들도 지금도 그 희생자의 가족들도 그 제일 큰 고통을 갖고 살지만 국민들도 그걸 고통이거든요. 그 고통 속에 그 이면 속에서 그래도 잠수사들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아무도 보지 못했던 장면, 아무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그들은 겪었거든요. 그럼 그들만이 겪는 특별하고 특수하고 더 깊은 고통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이번 영화를 통해서 보여줬고 사람들은 공감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못했던 일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아픈 상태로 있는 걸 우리는 알았잖아요. 공감해줬고.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풀 것인가.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던져줬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치유 과정, 우리가 적정하게 이제 치유에 대해서 원상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리고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그 고민은 세월호에서 시작을 했고 잠수사에서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있을 재난, 앞으로 가져야 될 어떤 준비, 그런 단계를 한 과정이라고 봐요.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준비, 이런 것들이
그런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제도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다고 봐요. 다큐멘터리, 영화, 사진 이런 게 가지는 가치가 무엇이고 왜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해야 하는지 기록을 남기신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큐멘터리는 허구가 아니잖아요. 일반 드라마가 아니고 실제 그대로 만들어진 하나의 역사의 기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담겨있는 사건의 본질적인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남겨진 과제라든지 남겨진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는,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서 다큐멘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하나의 책인 동시에 영상으로 표현된 저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큐멘터리가 갖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큐멘터리가 중요하다고.